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있는 한 여대생. 부모님은 오래전 이혼하셨지만 환경미화원으로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에 진학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의 명의로 채무 독촉장이 날아오면서 이런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내역과 빚만 남기고 감쪽같이 사라진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찾아 나선 딸. 그녀는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에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살인도 모자라 3도 훔친 동료의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자, 지금 이자연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세요. 근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딸한테 상당한 액수의 빚만 남기고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다. 하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이 아버지는 당시 59살이었는데요. 이 전주 완산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1999년에 이혼한 후에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 앞으로 2018년 3월에 이 채무 독촉장이 날아온 겁니다. 채무자는 아버지였고요. 이 환경미화원은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 공무원이잖아요. 넉넉하진 않더라도 혼자 살기에는 무리가 없는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또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또 이 아버지의 성격상 큰 돈을 한 번에 쓸 일도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딸이 뭔가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아버지를 찾아서 전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살던 원룸 앞에 채무 독촉장이 쌓여 있었고 또 신용카드 내역이 있어서 뜯어보니까요. 한 달 전에 유흥주점에서 200만 원을 결제한 내역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원룸에 사람이 오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성격상 큰 돈을 한 번에 쓸 그런 양반이 아닌데 아니 도대체 유흥주점에서 막 카드를 왕창 긁고 막 이런 채무 독촉장이 막 수북히 쌓여 있는데 정작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다. 그렇죠. 딸은 이제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처에 이제 고모는 사셨던 모양입니다. 고모를 찾아왔더니 그렇지 않아도 고모도 뭐 남매지간이잖아요, 아버지랑. 근데 아버지, 니네 아버지 어디 가는지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 전부 아듯이 일반적인 우리네 그냥 흔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집에서 혼자 막걸리에 그냥 소박한 안주 정도 드시고 아하. 딸한테는 용돈 꼬박꼬박 붙이지만 자기 위해서는 큰 돈 쓰기 어려워하는 그런 가장이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유흥업소를 갔다고? 이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결국 딸이 경찰에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딸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경찰한테 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종됐습니다. 실종됐다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정말 또 반전입니다. 경찰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딸이 이제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러 갔더니 경찰이 알고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 했더니 2017년 12월 말경에 그 실종된 남성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딸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이 연락이 안 돼서 신고를 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은 그 신고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남성이 직장의 질병으로 취직계를 냈다는 거예요. 취직계를 낸 사실을 확인했는데 경찰에서 볼 때는 남성이 나이도 있고 또 그리고 거주지도 일정하고 또 직업도 확실하기 때문에 몸이 좀 아파서 요양원에 갖고 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실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 성인 같은 경우는 가출을 하거든요. 가출을 접수를 받아 가출 신고를 받아줬어요. 그러는데 얼마 후에 왜 남성이 전화가 왔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가출 신고 받은 남성인데요. 제가 가출 신고 됐다면서요. 별일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가족한테 연락을 할게요라고 연락이 왔으니까 경찰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받았었는데 조만간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연락을 안 하고 오히려 가족이 남성을 찾고 있으니까 아마 경찰에서는 이 초기 쉽게 얘기해서 육강이 발동한 겁니다. 아, 여기 이상하다. 왜 가출을 했는데 가족들은 모르고 또 연락한다는데 안 한다? 이상하네? 해가지고 경찰이 그때서야 수사에 들어가서 내살하기 시작한 거죠. 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족들은 연락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더니 정작 그 찾는 아버지는 경찰에는 나 여기 잘 있고 조만간 저희 가족들한테도 연락할 테니까 경찰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거 뭔가 좀 예, 경찰에서는 이제 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을 탐문 수사를 한 결과 예. 이 사라진 남성 그 주위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50세 동료 환경미화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음흠. 그래서 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좀 수상한 지점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째, 실종된 남성이요, 바로 이 동료 환경미화원에게 집으로 택배를 보낸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바로 이 동료인 이 씨가 실종된 남성의 신용카드를 여러 번 사용한 내역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찰은 판단컨대 이 씨가 남성의 명의를 도용했거나 최소한 실종된 이 남성의 행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에 출두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출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출석 요구에 이거 단 그 실종된 남성한테 연락해서 허락받은 일이니까 왜 나 의심을 하느냐. 내가 거래 내역, 소명 자료 다 제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족들은 자기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너네 아버지 우리한테 연락했어. 잘 있대.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딸은 잘 있다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죠. 경찰이 탐문 수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 아버지의 동료가 막 이렇게 카드를 긁고 다니고. 그래서 당신이 이 카드를 왜 동료 카드를 왜 써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 쓰라고 준 거예요. 지금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은 이 씨가 이 남성 실종에 뭔가 대단히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씨를 쫓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경찰은 CCTV를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씨가 짐을 싸서 자신의 집에서 나간 뒤에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서울로 다시 인천으로 간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씨가 인천 백운역 근처에 내린 걸 보고 이 경찰은 이제 백운역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 찜질방, PC방, 고시원 등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 PC방 앞에서 이 씨를 발견을 했는데요. 당시 이 씨는 CCTV에 찍힌 그 도망갈 당시의 옷차림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바로 이 씨를 향해서 어디다 묻었어? 라고 묻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경찰이 딱 잡자마자 너 어디다 묻었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감을 잡았다는 거죠. 살해하고 어디다 유기를 했다. 자, 경찰에 붙잡힌 이 씨의 모습, 그 동료 이 씨의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왜 살해를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바꿔서 자백하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피해자 가족들 죄송합니다. 구속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보신 저 이 씨라는 사람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동료였죠. 근데 실종된 지 무려 1년이 넘었다. 중간에 경찰도 전화했었고 이게 도대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건은 이미 1년 전에 이 씨는 이 남성을 해친 겁니다. 피해자를 해쳤고요. 그동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 남자 이 씨 피해자 흉내를 냈던 겁니다. 어떻게 해쳤냐면 예. 1년 전에 두 사람이 같이 평소 잘 알던 사이니까 술자리를 가시다가 그러니까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또 계속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있어서 동료를 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환경미화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쓰레기처럼 이걸 위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수거하는 쓰레기 수거 지역이 있죠. 쓰레기차가 다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놓고 자기는 출근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수거하던 구역으로 가서 자신이 위장해 놓은 그 쓰레기처럼 위장해 놓은 동료의 시신을 가져가서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끔 소각장이 그대로 유기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화장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걸 장난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망자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야, 이건 진짜 하마터면 완전 범죄가 됐을 뻔했는데, 자, 교수님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년 동안 호형호재하면서 진짜 친형제처럼 지냈던 사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말도 안 나오네요, 제가. 네. 만약에 이 범인이 말이죠, 그 살해된 그 사람에 대한
카드를 쓴다든가 이렇게 안 했었으면 이거 완전 범죄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살해를 하고 난 이후에 범인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이용을 해서 완전 범죄를 자기가 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자기가 가는 코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동물보다 상대적으로 지능이 높은 인간 중에서도 상당히 그 질이 좋지 않는 그런 인간이 꾸밀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에요. 동물들은 이런 완전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려고 노력을 할 정도의 지능이 안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피해자와 관련된 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만 했었다면 이거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 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화장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뭐 장례를 치른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팀장님, 제가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인양 행세를 했다는 건데 뭐가 됐든 가족들은 1년 동안 나중에 뭐 실종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1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앵커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2003년부터 15년까지 단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집안 사정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망하신 환경미원하고 이 가해자하고는 사실 이혼해가지고 주변에 친인척이 없던 거예요. 가족도 왕래를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망하신 분의 인적 사항을 도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하. 도용을 했는데 또 동료들하고도 거래 주로 이제 친밀하지 않고 대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서로 왕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없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그 가족하고 금융기관을 속여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그 살해당한 분의 행세를 하면서 한 달간의 병가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가를 내니까 받아줬겠죠. 그런 다음에 그 사망하신 분이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진단서를 위조를 했어요. 진단서를 위조해가지고 그거를 구청에다가 팩스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담당자가 받아보니까는 허리 디스크소 해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직접 와서 휴직기를 내야 되는지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프니까 이 거동을 못하는구나 싶어서 설마 살해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그대로 받아주니까 휴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이 의심할 이유도 없고 가족도 연락 안 되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게 신변을 위장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범인을 위장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게 만약에 카드를 안 쓴다든가 조금 조심했으면은 좀 미제 사건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이야, 이 기자 진짜 소름 돋네요. 이거 알면 알수록.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까지 속인 건데요. 이 씨는 이 남성이랑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 딸이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고 이 딸에게 간간히 용돈을 보낸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 딸한테 3차례에 걸쳐서 60만 원씩 용돈도 보냅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까지 냈는데요. 심지어는 딸에게 보내고 나서 용돈 보냈다, 아껴 써라 이런 문자를 세상에. 보내기도 하고요. 아빠는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안부 문자까지 보냅니다. 심지어는 대담하게도 이 딸에게 내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네 라면서 이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까지 합니다. 야.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대출까지 받은 겁니다. 세상에, 대출. 자, 팀장님. 작정하고 돈을 목적으로 뭐 범행을 한 것 같은데 붙잡히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채무관계로 살해한 건 맞는데 뭐라고 했냐면 술을 마시다가 그 피의자가 가발을 썼나 봐요. 가발을 벗기니까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뭐 살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절대 거짓말이죠. 예. 채무관계도 있고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신분을 위장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의 변명일 뿐이지 경찰이나 법원에 절대로 이 말은 인정을 안 할 것입니다. 양 변호사님, 어떤 죄값을 받았습니까?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했고요. 1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를 했고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결국 돈 때문에 해쳤고 그 이후의 행적도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하나도 못 찾은 거죠. 예. 자,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 이 끔찍한 15년 동안 호영호재하던 동료를 이렇게 살해한 거에 대해서 자, 이게 2017년 사건인데 어떻게 저 때는 또 신상 공개가 안 됐을까?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아무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 인간이 어디까지 악랄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가까운 사람,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이 방향성을 다르게 하면은 엄청난 그 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아, 정말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를 갖다 하면 안 되겠다. 왜? 자기 딸에게도 그 용돈을 보내면서 문자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짓은 동물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보면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동물들은 이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이런 짓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